자, 오늘은 현대시 작품 분석 18번째 작품인데, 자,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정희성 시인의 저 산이 날더러, 이 모걸시 운을 빌려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이 시를 가지고, 자,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이 작품에 관련해서는 먼저 너희들한테 부연 설명을 좀 하고 가면, 너희들한테 마지막 부분에 각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너희들한테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해보라고 항상 매 작품에 너희들이 봤던 시험에서 실제 출제가 됐었던 내지는 EBS에 들어있던 이 보기를 너희들한테 보여줬는데 이 작품은 보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 그래서 보기가 없는 이유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 한 15년치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뒤져봤는데 이 작품이 뭐 평가원 시험이든 학력평가 시험이든 아니면 뭐 사설기관에서 봤던 시험지까지 내가 외지간한 것들은 전부 다 시험지도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시험지를 들춰봐도 이 작품이 출제된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뭐 사설 교재나 내진 출판사에서 출제했던 교재나 이런 데서 있나 또 찾아봤더니 그런 작품에도 없더라고. 자, 그래서 뭐 EBS조차도 이 작품에 대한 보기가 없어서 그냥 이 작품은 내가 그냥 억지스럽게 보기를 하나 쓸까 하다가 그 보기를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보기 자체가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거니까 그냥 너희들한테 억지스럽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보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체에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 작품을 보기도 없이 정보도 없이 만났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우리가 연습하는 차원에 오히려 연습 차원에서는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연습 차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 오늘은 보기가 없으니까 조금 더 집중하고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을 상황으로 어떤 것을 정서 태도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조합해야 주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초점 잡고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이 작품에 보면 이 모걸시 운을 빌려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부제가 붙은 이유가 이 모걸 시인이 박모걸 시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박모걸 시인의 시 중에 우리가 산이 날 애워싸고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근데 그 운을 빌렸다라고 하는 건 그 형식을 빌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은 빌려왔는데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 자, 너희가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형식상으로는 산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데 산이 날 애워싸고라고 하는 그 박모월 시인의 시에는 어떤 자신의 소망의식을 산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썼다면 이 작품은 그 성격과는 좀 반대로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자,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니까 이 부제가 왜 붙었는지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 자,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그랬어. 자, 산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어떤 이런 형식. 그렇기 때문에 산을 뭔가 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적인 표현이 쓰였다. 의인화가 쓰였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흙이나 파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대. 자,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흙이나 파먹으라는 얘기 자체가 뭔가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는데 우리가 시의 첫 행이고 두 번째 행이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정보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그냥 조금 더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뒤에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연결을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지금은 억지스럽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자,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 날더러는 또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삽이나 들라 하고 자, 삽을 들라 했고 그 쑥구렁에 박혀 쑥이 되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 산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뭔가 전달하는 산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자, 이게 어떤 표현상의 특징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점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첫 번째가 흙이나 파먹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삽이나 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쑥구렁에 박혀 쑥이 되라고 했대.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맥락 정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구렁이라고 하는 건 자, 너희가 잘 알겠지만 구렁인데 어떤 움푹하게 패인 땅에 어떤 부분에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구렁이라고 하는데 이 구렁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에도 실려 있는 의미가 있어. 자, 그러면 빠지고 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 구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는 게 적절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산이 나에게 삽이나 들라고 했고 자, 이 삽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우리가 땅을 아까 전에 흙이나 파먹어라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면 이 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노동의 의미. 근데 노동을 하지만 그 구렁 속에 박혀 쑥이 되라 한다. 그런 어떤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쑥이 되어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자,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산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시의 형식이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산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산을 보고 생각을 한 건데 자, 이러한 생각들을 한 건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산이 나에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럼 원래 주체는 이런 생각을 했던 주체는 난데 자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대상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건데 꼭 산이 자 대상이었던 산을 주체로 만들고 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주체였던 내가 어떤 대상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객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우리가 이거를 꼭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좀 전도된 표현 우리가 이건 고전시가에 주로 잘 나오는 표현법인데 이 주객전도의 표현과 같은 그런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는 거다. 자 그러면 산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흙이나 파먹고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삽이나 들고 그 구렁 속에 박혀서 쑥이 되어 살아야 되나 보다. 자 이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맥락이 아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좀 더 보면 자 늘 퍼진 날 그 산은 쑥국새 울고 자 쑥국새라고 하는 건 새인데 새는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낼 뿐인데 지금 화자가 아까 전에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흙이나 파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삽이나 들고 구렁 속에 빠져 쑥이 되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지. 근데 그런 슬픈 어떤 감정 속에서 이 쑥국새의 소리를 들으니까 쑥국새가 우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고 사실 이 울다라는 감정어는 이거는 화자의 감정이지 새의 감정은 아니거든. 그러면 새는 원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대상인데 그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대상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어떤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표현이다.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그러면 숫국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지. 자, 그런데 숫국새가 울고, 자,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 숫국새 마냥 울라 하고. 자, 또 한 번 나오네. 자, 너도 저 숫국새 마냥 울어. 이렇게 산이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리고 좀 더 보니까 흙을 파먹다가 죽은 아비. 자,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흙을 파먹다가 죽은 아비래. 그런데 아까 전에 위에서 산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흙이나 파라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흙을 판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도 그렇게 했었나 봐. 좀 더 보니까 굶주림에 지쳐 자 쑥구렁에 나자빠진 아까 전에 쑥구렁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쑥구렁에 나자빠진 그런 어미처럼 그렇게 울어라. 자 아까 전에 울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비나 어미처럼 운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게 구렁 속에 빠져 흙을 파다가 울면서 산 거지. 그리고 뭐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이 이랬었는데 나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왔던 삶처럼 다르게 그렇게 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고 나 역시도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 나자빠지고 그렇게 흙이나 파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울음이 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뭔가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없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가 죽으라고 한다. 자, 그럼 요 부분은 아까 전에 자, 너희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제일 처음에 보면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똑같진 않지만 변형을 시키긴 했지만 그렇게 같은 처음에 나왔던 시의 첫 부분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품 분석하면서도 여러 번 봤지만 이 작품은 넓은 의미의 반복 구조,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수미상관이 주는 효과 세 가지를 꼭 알아두라고 했는데 자,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악적인 어떤 특성이 강한 장르이다 보니까 음악적인 효과를 준다. 자, 그러면서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형태적으로 형식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수미상관이 주는 표현 효과, 요거를 꼭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거지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요 말을 슬쩍 빼버리고 이 말과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말, 지금 요 표현 효과들을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란 말은 감추고 자 음악적인 어떤 특성을 강화시킨다, 내지는 의미를 강조한다, 내지는 형식상의 안정감을 준다. 이 말이 수미상관과 같은 맥락에서 쓸 수 있는 말이거든. 얼마든지 이렇게 대치가 될 수 있는 말들인 거야.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수미상관이 주는 표현 효과까지 같이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작품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 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산이 나에게 뭔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원래는 내가 산을 보고서 생각했던 건데 그것이 꼭 산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고 자 그렇게 산의 말을 내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 구렁이란 단어에서도 주는 이미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감정어 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왜 울다라는 표현이 쓰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뭐 흙이나 판다라고 하는 삽이나 흙을 판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구렁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러한 삶이 뭔가 긍정적인 삶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내지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체념의식이 반영된 그런 표현이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보기가 없으니까, 자, 보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이 작품에 더 충실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화자는, 자, 표면적 화자 내가 나왔어. 자, 근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시냐,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시냐라고 봤을 때는 이 시는 당연히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시인데,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시에 표현된 자체에서 상황으로 잡자면 산이 나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성립될 수는 원래 없는 거니까,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하긴 했지만, 원칙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라고 말하면 내가 산을 보면서 했던 생각들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삽을 들고 살아야 하고, 자, 그리고 이 흙을 파고, 흙을 팔고 살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구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우리가 시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려와서 표현하자면 거창한 말 필요 없고 삽을 들고 살아야 하고, 자, 그러면서 땅이나 흙을 파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구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 이걸 전체적으로 뭔가 추상화시킨다면 긍정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 없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화자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는 정서와 태도, 이 반응에 대한 정보는 일단 감정어와 관련된 건 하나밖에 없어. 자, 그것이 울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슬픔,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슬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산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체념의식, 이렇게까지가 더해지면 우리가 주제를 판단할 수 있겠네. 그 주제는, 자, 삽을 들고, 자, 흙을 파며 구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어떤 슬픔이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체념.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작품에 대한 주제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이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 중에 우리가 정리할 만한 건, 산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자, 요것이 좀 눈여겨 보이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을 의인화시키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어미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도 쓰이고, 이러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도 쓰였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라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 아까 뭐 흙이라 파라 한다, 그 다음에 쑥이 되라 한다, 그 다음에 뭐하다, 땅을 파다 죽으라 한다, 이런 식으로 뭐뭐라 한다라는 말의 어떤 반복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미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미상관의 표현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반복 구조. 자, 이 속에는 이 수미상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이런 반복 구조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 정도 볼 수 있어 갖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꼭 챙겨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감정이입의 대상, 쑥국새라고 하는 감정이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 더 하자면 아까 전에 주체와 객체, 아까 요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건데,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 정도도 더 나타날 수 있다. 자, 꼭 그러하다 아니다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산이 나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산을 보고 생각했던 것을 꼭 산이 나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구나. 자,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보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보기가 없는 김에 하나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자, 작품 두 개와 이 작품이 연결될 수 있는데, EBS에는 목계장터라고 하는, 신경림의 목계장터라고 하는 이 작품과 연결을 시켜놨어. 보기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처럼. 자, 근데 이 목계장터는, 자, 작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산이 날더러 바람이 되라,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거든. 근데 그거는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작품도 뭔가 삽이나 들고 땅을 파며 살아야 되는, 흙을 파며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뭔가 슬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체념의식이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박목월 시의 운을 빌려라고 하는 그 부제를 통해 보면, 그 박목월 시인의 시인 산이 날 애워싸고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애워싸고, 산이 날 애워싸고라는 이 작품은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유사해. 산이 나에게 말을 하는 그 형식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산이 날 애워싸고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내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을 산이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그 명령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반면에,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소망의식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처지라든가, 자기가 어떤 그 삶 속에서 느끼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체념의식을 산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 목계장터, 신경림의 목계장터라는 작품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고, 산이 나에게 뭐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 부제에 나오는 이 박목월 시인의 시와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 자, 요 정도까지 좀 챙겨두면 이 작품에 대한 정리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고전 시간 작품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앞에 고려가요 중에서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 작자 미상의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으니까 그 작품도 너희가 먼저 분석을 해보고 너희가 학습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너희가 작품을 읽어냈던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판단해보고 수업 시간에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